자, 첫 번째로 진폐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규폐증, 세 번째로 성면폐증입니다. 모두 이 폐와 관련돼서 우리 호흡과 관련된 장애인데요. 진폐증 같은 경우는 유리규산, 성면에 의한 진폐병이 대표적이고요. 7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흡입이 가능한데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먼지가 폐포에 축적되는 심각한 분진입니다. 분진에 의해서 생기는 장애죠. 마이크로미터는요, 1m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우리가 진폐증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규폐증은요, 석영, 부싯돌, 모래 등에 의한 무기질인 이산화규소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그 돌을 갈거나 자르거나 하는 이런 그 모래를 그런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거기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또 성면폐증은요, 성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해서 생기는 만성 폐질환입니다. 성면 분진의 크기가 2에서 5 마이크로인 것이 가장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진에 의한 장애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마스크, 그다음 방독면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어할 수 있는 기기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조금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불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노출이 정말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업 중독입니다. 공업 중독에는 우리가 납중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납중독 있고요. 수은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크롬 중독, 그 다음에 이따이 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맨 처음에 이름을 지었던,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젠 중독 및 그 유도체 중독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납중독은요, 크리스탈 유리 제조, 도자기 제조, 자동차 축전지 제조, 납광산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호흡기계나 입을 통한 침입이 대부분입니다. 폐포에 흡수될 경우 발증이 매우 빠르고 위험하고요. 납 중독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식욕이 감퇴되고 변비가 오고 또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양이 저하되고 어때요? 관절마다 아픕니다. 자, 수은 중독은요, 수은 광산의 갱내 작업을 하거나 수은의 정력, 수은 등, 그 다음에 정유기 등의 그 수은을 다루는 직업이죠. 그래서 수은 봉인 작업 등으로 주로 생기고요. 주로 신장에 축적이 됩니다. 그 수은 같은 경우는 폐가 아니죠. 신장에 축적이 되고요. 두통이 생기고 구내염이 생기고 설사, 피로감 등이 느껴지시게 됩니다. 자, 크롬은요, 염색, 내와 벽돌 제조, 크롬 산염, 전기 도금 공장 등의 크롬 분진 흡입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인두염, 기관지염, 비염 이렇게 그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뮴 중독을 이따이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은, 납, 비소와 같은 독성 금속 중의 하나로서 플라스틱 제조, 카드뮴 금속 도금, 카드뮴 합금 등에서 나오는 화합물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소화기계 이상, 호흡기 이상, 만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카드뮴의 작업장 허용 온도는 0.5mg 미터당요. 그리고 도시 하수의 오염원으로 수질 오염 기준은 1리터당 0.01mg입니다. 카드뮴 중독도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런 직업병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벤젠을 증류, 분무하거나 용기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료를 용해하는 직업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흡입에 의해 중독이 일어나는데 급성 중독은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이명, 현기증, 구토, 근육마비, 의욕상실, 그 다음에 의식도 잃을 수도 있고요. 오심. 오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신물이 넘어오는데 토할 것 같은데 토하지 못하는 거 있죠. 위가 허하거나 위 한습, 열담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슴이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오면서도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오심인데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으로 중독이 될 경우에는 혈액, 혈관, 간장의 중독을 일으켜서 피부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증상으로는 두통, 전신쇠약, 소화장애, 피로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교재, 우리가 선정했던 그 교재와 내용이 같고요. 그리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만 PPT를 함께 보시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의 위생 관리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업보건할 때 한번 짚었었는데요. 그때 짚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의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될 텐데요. 대치, 격리, 환기, 그리고 교육까지 이렇게 4가지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치는요. 시설 변경, 물질 변경, 공정 변경 등 위생 대책의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어때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죠. 대치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좀 변화시키고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격리, 유해자와 작업자 사이에 방호벽이 놓여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격리 대상으로는 시설, 저장물질, 공정 및 작업 등으로 격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바꿔주는 거죠. 오염 공기를 포착해서 작업자의 호흡기 위치에서부터 배출시키거나 쾌적한 온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해물질을 희석하는데 사용한다 해서 전체 환기 또는 희석 환기라고도 하고요. 환기라는 거는 문을 열고 외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내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관리를 말을 합니다. 자,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을 통한 훈련이 실제 현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독자, 기술자, 경영자 및 작업자별로 성질에 맞는 내용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방진 마스크다. 아니면 방독면도 필요한 경우에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산업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도구로는 산소호흡기, 방열면, 방열의, 장갑, 보호의, 장화, 귀마개, 방진 마스크, 산업 전용 보호 크림, 산업 전용 보호 안경, 안전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장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작업장에 맞춰서 필요한 보호구들을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보호구의 사용 및 보관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도록 또 교육도 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 환경의 위생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안전하려면요. 우선 근로의 조건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이라는 걸 우리나라도 만들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요, 1919년에 1일 8시간 48시간입니다. 주로 하면. 48시간이었는데 이게 너무 길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1931년 이후에는 하루 8시간, 주에는 40시간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일주일간 휴게 시간,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뭐 1시간씩 쉬잖아요. 근무하고 나서 뭐 1시간 쉬고, 이런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일 근로 가능 시간은 8시간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근로를 할 수 있는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요. 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일 1시간, 일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그 사업체 간에, 사업장 간에 합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1시간은 더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당일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제50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0조라는 건요, 앞장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있죠? 그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는 8시간, 주는 40시간. 이게 제50조입니다. 50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에서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의가 없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고요.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15세 미만은 근로자가 될 수 없고 고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러니까 사업체는요, 18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 15세에서 18세가 되겠죠. 15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 또는 후견인, 뭐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고용하지 않는 경우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입니다.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이용하지 못한다. 여성을, 18세 이상의 여성을 이렇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계약.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조약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로조건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견인이나 아니면 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임신과 출산이 있고요. 또 육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육아라는 부분은 지금은 남자들 역시도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그 참여가 있는 편인데, 뭐 수유를 한달까 아니면 출산을 한달까, 이런 일들은 여성에게 특화된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고용주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 월 하루, 한 달에 하루는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성이 임신 중일 경우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 45일. 두 아이를 한 번에 두 아이를, 그러니까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단태아 한 명을 했을 때는 45일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전 산후에 45일, 45일. 한 아이를 낳았을 때는 45일, 45일이 되고요. 그리고 두 아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산전 60일, 산후 60일, 그래서 120일이 됩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요구할 경우에는 1일 2번 각 30분씩 모유를 우리가 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유급, 급여를 주면서 1일 2회 각각 30분씩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 저를 포함해서 여성인 우리 학생들은 특히나 이러한 모성 보호에 대한 그런 근로 기준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체에 요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유산은 뭔지 아시고 사산은 뭔지 아시죠? 네, 유산은 아이가 이제 완전히 아이가 되기 전에 아이를 놓치는 경우, 사산은 아이를 낳으면서 낳고 나서 아이가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죠. 그러면 3개월 또 36주라고 하면 9개월 이후네요.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 단축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되도록 근로 단축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7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7항에 따른 근로 단축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요. 1일 2시간의 시간을 단축했어도, 그러니까 일을 2시간을 좀 덜 했어도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근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근로 기준에 맞춰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 근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죠? 산업재해, 또 직업병,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의 시작이 맨 처음에는 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피로감이죠.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축적되는 피로를 산업 피로라고 하고요. 질병과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야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외근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고 업무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로 재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 피로는 질병과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생산성 저하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일을 열심히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산업 피로입니다. 자, 산업 피로가 생기는 발생 원인이 있어요. 자, 심리적인 원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원인이 있고요. 작업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피로한 이유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무 일을 많이 했나? 과연 어디에 포함될까요? 인자가 세 가지예요. 심리적 인자, 신체적 인자, 작업적 인자. 야근이 너무 많아요. 작업적 인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인자는요, 작업 의욕 및 능률이 저하되고 구속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불안하고 위험하다가 느끼고 또 막
부당한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고요. 가정 불화로 이루어지고 또 뭐 성격 자체도 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피로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인자들입니다. 요인들이죠. 또 신체적으로는요, 체력이 저하되고 영양소의 양은 근로자의 작업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필수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될 때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생산력도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피로감이 쌓이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작업적인 인자인데요. 작업 조건의 부조화, 환기의 불량, 휴식 시간이 없고 휴일이 없고 야근은 계속되고 과도한 업무량, 이런 것들이 산업 피로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산업 피로가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산업 피로의 종류로는요,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 전신 피로, 국소 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피곤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요. 전신이 다 피곤하고 부분적으로도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정신적 피로는 육체적 피로가 아닌 중추신경계에서 오는 피로를 우리 정신적 피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경계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육체적 피로는요, 신체 전반에 걸친 피로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육체적 피로는 근육, 이런 쪽을 말을 합니다. 근육의 피로를 말을 합니다. 전신 피로는요,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 감소하고 포도당이 저하되고 산소 공급으로 오는 피로입니다. 또한 국소 피로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근육 사용으로 오는 부분적인 피로죠. 뭐 물건을 많이 계속 나른다랄지 이런 분들은 팔, 어깨, 허리 이런 쪽에 많이 피로감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뭐 목이랄지 이렇게 국소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 종류로 국소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업 피로가 쌓이게 되면요. 이게 그 산업 재해로가 아주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산업 피로의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체온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요. 신경질적으로 되죠. 그리고 신경 이상. 그 다음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다른 혈이 좀 보인다랄까? 그래서 소변의 이상소견 또는 혈액의 이상소견, 그리고 이 순환이 안 돼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랄지 아니면 뭐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종이 온다랄지 그래서 순환 장애로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 피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요, 우선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기술이 만약에 너무 예를 들면요, 좋은 기계가 있어요. 생산 기계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산업 피로도는 쌓이겠죠. 그래서 생산 기술 및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합니다. 유해 물질이 발산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당연히 뭐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질병으로 갈 수 있겠다는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진 시설을 잘한다랄지 아니면 정말로 훨씬 생산력이 생기는 새로운 기계를 설비를 설치를 한다랄지, 그래서 노동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개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의학적인 관리로 유해물질로 인한 이상한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는요, 일찍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은 당연히 철저히 해서 우리 그 보호구나 모자, 마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 위생, 그러한 개인 위생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숙지를 해서 본인 스스로도 산업 피해로부터 조금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작업량을 좀 조절을 해서요, 휴식 시간을 좀 나눠서 쉬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역시도 조금 사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는 반신욕을 한다거나 뭐 목욕을 한다거나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신의 피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 종류 중에서도 약간 그 피로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마신다랄까, 뭐 커피를 마신다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좋은 음식도 섭취를 하고, 이런 거 역시 개인 위생, 개인 건강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이요, 산업재해, 그 다음에 직업병, 근로기준, 산업피로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로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근무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요. 그러면서 산업 피로도를 낮추고, 산업 피로도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산업 재해는 줄어들 거고요. 산업 재해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직업병 역시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 시간에 정확하게 근로를 철저히 하되, 정확한 휴식 시간, 여러 가지 그 피로도가 쌓이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뭐 근로자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 협력하에, 서로 소통하에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산업재해와 직업병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보건 쪽에서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은 살펴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미용 안전 위생학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현실 때문에, 지금 그 현재 상태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보건 부분이 굉장히 잘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개인이 잘 지키셔서 우리가 좀 빨리 극복하고 있는 편이라고들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실 때도 솔직히 조금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꼭 제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시험 문제로 서술형과 퀴즈로 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짚으셔서 미용 안전 위생학을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거나 하는 내용들은요, 언제든지 그 포털에 문의를 주시면 좋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도 남겨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짜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